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약속한 시간보다도 50분이나 더 지난 시간, 저는 결국 불안한 마음을 안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는 건 결혼 후부터 달라진 딸의 모습 때문이었죠. 불과 2달 전쯤에 결혼한 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간 순간부터 딸아이는 어딘지 모르게 제게 무언가를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 같던 딸은 어느 날 결심이라도 한 듯이 제게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더는 죄 짓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죄를 짓다니? 무슨 일이 있어? 엄마 불안하게 왜 그래 너? 엄마, 미안해. 얘기는 그날 만나서 할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제가 더 뭐라고 묻기도 전에 딸아이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혼 후 저와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한 딸이 제게 잘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부잣집에 시집 갈 때 제대로 못 챙겨서 보낸 제가 미안할 따름이었는데 말이에요. 제 딸은 어려서부터 부잣집에 시집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딸아이는 정말 부잣집에 시집을 가더군요. 사돈네가 워낙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이들 신혼집으로 서울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죠. 현재 30억 정도 하는 그 집은 그 당시 16억 정도 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꿈도 꾸지 못할 비싼 아파트였어요. 남들이 보면 잘 산다고 할 만큼의 재력과 좋은 직업을 겸비한 사위와 딸이었는데 제게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서두르자 어느새 딸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결혼 후 집들이 겸 한번 가본 것 말고는 처음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아파트 아래 현관에 도착하니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보 세댁인 딸아이를 위해 반찬과 김치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아니야 엄마. 요즘 누가 김치를 먹는다고. 우리 2식구밖에 없고 재훈 오빠도 김치 안 먹어. 반찬도 해오지 마.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단 말이야. 회사에서? 그래도 주말엔 밥 해먹을 거 아니야. 엄마가 고기 잰 거랑 나물 반찬 몇 가지 가져다 줄게. 괜찮다니까. 어차피 다 못 먹고 버리게 될까 봐 그래.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냥 다음에 해줘요. 요즘은 재훈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바빠서 밥 해먹을 시간도 없어. 딸은 그렇게 말하고 딸네 집에 가겠다는 저를 굳고 말렸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딸이 제 김치를 다 마다하더군요. 저는 결국 반찬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반찬이 버려질까봐 아까워서 딸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딸네 집 앞에 찾아갔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반찬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는 게 싫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요. 엄마,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고객이 갑자기 약속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이 근처에 왔다가 네 생각나서 왔지. 너 결혼하고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가 너 얼굴 못 본 지도 한참 됐잖아.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에도 저는 보험 영업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고객을 만나며 열심히 살고 있던 저였습니다. 마침 토요일 오전에 딸네 집 근처에서 보험 상담 업무가 잡혀서 고객을 만나고 돌아가던 길에 딸 얼굴 좀 보려고 전화를 한 거였죠. 엄마, 일단 아파트 현관 밑에 계시면 내가 내려갈게요. 뭐? 나 여기 밑에서 기다리라고? 너희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집이 지저분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엄마가 같이 치워줄게. 여보세요? 어느새 딸아이는 전화를 끊은 채였고 저는 결국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다가 딸을 만나 한 카페로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딸이 저를 멀리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딸이었는데 부잣집에 시집 가자마자 너무나 변해버린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옛 생각도 잠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올라가 13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벨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벨을 눌러도 딸은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10번 넘게 눌러보았는데 집에 사람이 없는 건지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가는데 여전히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안쪽에서 희미하게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집안에서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아니면 핸드폰을 두고 날 만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달래고 핸드폰을 꺼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는 주말 격주 근무를 하는데 그날은 근무날이었어요. 다행히 사위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기 박서방, 자네 집 비밀번호가 뭔가? 저는 앞뒤 다 자르고 비밀번호부터 물었어요. 네? 저희 집 비밀번호요? 그건 갑자기 왜? 얼른 불러봐. 비밀번호가 뭐야? 먼저 무슨 일 때문인지 설명부터 해주셔야죠.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결국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내 딸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더니 핸드폰 벨소리만 집안에서 들리고 나와보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사위도 이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비밀번호를 불러주거나 이곳으로 달려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사위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장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손주 별일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연락해볼게요. 그보다 내가 집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 얼른 비밀번호 불러보게. 그게 집이 좀 지저분해서. 장모님, 일단은 제가 연락해보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사위는 어떻게 해서든 저를 집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사위는 제가 뭐라 더 말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딸아이의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나 받지 않는 건지 벨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듯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철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좀 이상하더군요. 소리를 지르는 건지 괴성을 내는 건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사위가 횡설수설 또 말을 돌렸죠. 박서방, 지금 내 딸 좀 찾아보겠다는데 그깟 비밀번호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 당장 비밀번호 안 부르면 경찰 불러서 해결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위에게 언성까지 높여버린 저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결국 사위는 비밀번호를 제게 불러주었어요.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집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확 열며 나오더군요. 내 딸인가 싶어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놀라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긴 머리는 앞뒤 분간 없이 늘어뜨려져 있고 얼굴과 옷엔 핏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피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세요? 제가 그 여자 팔을 잡고 묻자 그 여자는 놀란 눈을 치켜뜨며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는 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내 딸부터 찾아보자는 생각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고 하얀 대리석 바닥엔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죠. 저는 큰 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그러자 베란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야?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좀 꺼내줘. 딸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세탁기가 있는 뒷베란다였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자세히 보니 잠금 장치가 보였습니다. 딸네 집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베란다 문을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어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었죠. 잠금 장치를 돌리자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덜덜 떨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어머, 얘 선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른 이리 나와. 너 어디 다친 거니? 저는 딸아이 몸을 살피면서 떨고 있는 딸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게 했죠. 딸아이는 한참을 갇혀 있었는지 턱까지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랫니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얇은 옷만 걸치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는 얼른 따뜻한 물을 떠와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누가 그런 거야? 혹시 아까 이 집에서 나오던 그 여자가 그랬어? 머리 산발하고 그 미친년처럼 생긴? 엄마, 그 여자 봤어? 그래, 봤어. 그 여자가 너 여기다 가둔 거야? 그 여잔 도대체 누군데 이 엄동설안에 널 거기에 가뒀다니? 아니, 애시당초 이 집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게다가 바닥에 저 핏자국은 뭐고. 너 싸웠어? 저는 여전히 떨고 있는 딸아이에게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대답도 듣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상상이 잔뜩 떠올랐어요. 딸아이의 친구인데 둘이 싸워서 내 딸을 가뒀거나 혹은 사위의 내연녀인데 내 딸을 찾아와 한판 붙었다거나 등등 몹쓸 상상만 떠올랐죠. 그런데 딸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보다도 더 경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실은 그 여자... 딸아이의 말을 다 듣고 나니 머리를 커다란 쇳덩이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 화도 안 나더군요. 아무 생각도 안 든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저는 그저 눈만 끔뻑끔뻑거리다가 이내 정신이 들었고 그제야 제 감정이 정리가 된 건지 갑자기 화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당장 따라 나오라며 딸아이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너 당장 이 집구석에서 나와. 당장! 엄마, 왜 그래? 좀 진정 좀 해. 엄마까지 이러면 나 진짜 힘들어. 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내 딸 인생 망치겠다고 작정한 것들한테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앞장서. 엄마, 내가 원해서 그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혹시 네 사돈네 책 잡힌 거 있어? 아니면 박서방이 억만금이라도 준다고 그래서 그래? 돈 때문이냐고. 말해봐. 너 어릴 때부터 맨날 돈돈거렸잖아. 허구한 날 부잣집에 시집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고르고 고른 게 이딴 집 구석이었어? 정말 돈 때문에 네 인생 포기한 거냐고. 엄마, 제발 좀. 네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직접 박서방이랑 네 사돈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해? 앞장서. 저는 곧장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후였어요.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수백 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딸아이가 사위놈을 제 앞에 데려온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연애하는 티도 안 내던 딸이었어요. 딸의 나이가 홍기에 가까워 오는 동안 사귀는 사람이 있다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신중한 아이라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가 모인 어느 날 딸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이번 주 주말에 다들 시간 돼? 이번 주? 나는 돼. 나는 많이 바쁜데 중요한 일이면 시간 한번 마련해볼게. 너는 남는 게 시간 아니었냐? 전에 일하던 데서도 잘렸다며. 뭐래, 내가 그만둔 거거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똥이나 부자. 아이씨, 밥 먹는데 형은 좀 밥 먹을 때 일 얘기 좀 하지 마. 밥맛 떨어지게 똥 푸는 게 자랑이야? 일이 못해서. 이게 얼마나 신성한 일인데 나 없어봐라. 사람들 다 똥밭을 구르지. 이 일 덕분에 선주 대학도 보내고 너 사고 치는 거 수습도 하고 다 했어 임마. 아유, 딱 한 번 사고 친 거 수습해준 거 가지고 되게 생색내네. 아이고, 그만들 좀 해. 아침부터 왜 밥상머리에서 싸우고들 그래? 그나저나
선주는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이번 주에 집에 데려올게. 엄마랑 오빠들이 한번 봐줘. 이 집안의 어느 자식도 아직 혼인 전이어서 그런지 딸아이의 말은 더 놀라웠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결혼 이야기에 제가 다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두 아들 녀석도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연애는 대체 언제 한 거냐,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결혼이냐,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음흉하게 티도 안 내고 널 만난 거냐라며 딸의 남자친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위를 직접 만나보니 입이 절로 귀에 걸리더군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이 아깝기 마련인데 사위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회계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부모님은 대학 교수였고 중조부 때부터 대대손손 학자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 집안이었기에 사위의 집안 배경이 더 대단해 보였어요. 제 아들들은 둘 다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형편이 넉넉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공부시킬 생각이었는데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들 대신 제 딸이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아들들은 일찍이 일터로 나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모두 딸아이에게 지원해 주었어요. 딸아이는 오빠들 덕에 대학까지 잘 마쳤고 덕분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두 아들 녀석과 딸은 사이가 아주 각별했습니다. 딸아이는 오빠들의 희생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아이였어요.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겠다며 자기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던 부잣집에 시집을 가든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죠. 그랬던 딸이 좋은 조건에 잘생긴 사위감을 데려왔으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위감을 소개받은 후 아들들은 사위와 친해지겠다며 수시로 불러내 술도 한잔하고 하더군요. 가끔은 일부러 술을 진탕 먹이고는 인성 테스트를 한다는 등 짓궂은 짓도 하곤 했는데 사위는 그저 다 웃으며 받아주곤 했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도 잠잘 생각만 할 뿐 허튼 짓이나 주정 같은 것도 없는 사위였어요. 겉으로 보는 모습 그대로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고 투명해 보여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착각이었다는 건 아주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렇게 솔직하고 투명한 녀석이 그런 큰일을 숨기고 있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제 딸은 사위 앞에서 제 오빠들이 기죽지 않게 늘 위신을 세워주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오빠들 말이라면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딸이었어요. 큰아들 직업이 정화조 청소일이건 둘째 아들 직업이 해마다 바뀌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말이에요. 딸아이가 사위를 두 번째 우리 집으로 데려온 날 사위도 우리에 대해 궁금한 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선주가 오빠들을 아주 존경하던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선주가 내 직업 말 안 해줬어요? 네, 꼭 직접 물어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 큰아들은 선주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기 직업 소개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죠. 아, 근데 정화조라면... 아, 맞아, 그거 똥 푸는 거. 형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해. 뭐 집집마다 똥도 푸고 배관 막히면 배관도 뚫고 그런다고 하면 되지. 그럼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선주가 큰형님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라더니 정말 그러시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형님. 뭐 사실 우리 형 없으면 이 동네 사람들 똥도 못 싸요. 형이 나가서 다 치워줘야 공간이 생기고 또 싸고 그러는 거죠. 너는 어찌 아주 신나 보인다. 밥 먹을 땐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더니 가만 보면 넌 참 어릴 때부터 똥 얘기를 좋아했어. 아이, 내가 뭐 또 똥 얘기를 좋아해. 형 참 말 이상하게 하네. 저 작은 형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그 군인이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나와서 최근에는 편의점. 우리 오빤 지금 구직자야. 군인이었는데 거기서 괴롭힘 당하는 후임 돕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눈칫밥 먹다가 나왔고 그 후로 여기저기 기회 되는 대로 일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 돕다가 사장님들 눈에 들어서 쫓겨나고 마지막 편의점에서는
동네에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 퍼주다가 나중엔 유통기한 하루 남은 음식 퍼줘서 사장님한테 걸려서 쫓겨났어. 누군가한테는 영웅인데 누군가한테는 사회 악인 사람이 바로 우리 둘째 오빠야. 재훈 씨, 우리 오빠들 되게 멋지지 않아? 아, 맞다. 그리고 우리 큰오빠 머리에 이거 상처 보여? 내 대학 등록금 맞추겠다고 무리해서 일하다가 막힌 배관 뚜루루 하수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머리 긁혀서 찢어진 거야. 이 상처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난 결혼해서 진짜 잘 살아야 돼. 보란듯이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아서 우리 오빠들 이제는 내가 챙겨주면서 살고 싶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눈시울이 다 붉어지더군요. 제 아들 둘도 마찬가지였고요. 딸아이는 웃으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 사람과 사위는 숙연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딸은 끊임없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은 나 어렸을 때 아유, 언제까지 떠들 거야. 이제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술은 재훈이가 다 먹었는데 주정은 선주가 다 하네. 이제 그만두라고 얼른 들어가서 자. 저는 거실에 쌓인 술병과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듣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우리 사돈댁에 숨긴 것이 있었네요. 아무튼 우리 식구들은 사위와 점점 가까워졌고 결혼도 전에 이미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 전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목욕탕에 다녀왔고 작은아들은 갑자기 계약직 일이라도 구하겠다며 이곳저곳에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어느 회사에 취직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고생한 흔적을 보이고 싶지 않아 화장품이며 옷이며 사서 열심히 저를 꾸미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선주의 앞날에 누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았죠.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유식해지려는 건지 평소 멀리하던 책까지 보았습니다. 서로 누가 더 유식한지 질문 공세를 퍼붓는 아들들을 보니 그저 웃음이 지어졌어요. 두 녀석이 30 중반인 가장의 나이라는 게 참 어울리지 않을 따름이었죠. 저는 툭닥거리는 두 아들을 데리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 사돈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너 성애 아니니? 맞지, 김성애? 어머, 너 연순이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선주 엄마가 연순이 너였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 그동안 잘 지냈고? 누가 이렇게 귀티나는 아들을 낳았나 했더니 김성애 너였구나? 너라면 납득이 가지. 어머, 그럼 너 교수님 된 거야? 재훈이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지금은 잠깐 휴직 중이고. 너 그때 갑자기 사라진 게 유학 가서 그런 거였구나. 맞지? 아무튼 참 대단하네, 김성애. 큰딸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 공부까지 해서 이렇게 대학 교수님이 됐으니 말이야. 아무튼 정말 존경한다, 친구야. 뭘 존경까지. 그러고 보니 네 딸은? 지금 외국에 있어. 어머, 아직까지 공부하는 거야? 네 딸도 너 닮아서 대학 교수 되려나 보다. 성애는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수줍게 미소 짓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던 내 친구 성애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친구였죠. 우리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다만 우리 둘의 다른 점이라면 집안 형편 차이였죠.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집안의 보탬이 되었다면 성애는 대대손손 잘 사는 집안이었기에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성애를 부러워하곤 했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대학 다니고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스쳤죠. 성애는 예나 지금이나 참 부티가 절로 나는 친구였어요. 반면에 저는 첫째가 10살 될 무렵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쭉 혼자서 살아왔죠. 가만히 제 손들을 내려다보니 자글자글한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옷소매를 끌어내려 손등을 살짝 덮었죠. 제 속마음을 모르는 제 아들들은 사돈들께 씩씩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아들을 둘이나 두시고 예쁜 딸까지 있으시니 부럽습니다, 사돈. 바깥 사돈의 인사말을 들으니 제 기가 조금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저 혼자 왔더라면 잔뜩 기가 죽었을 테지만 제 옆엔 언제나 든든한 제 두 아들 녀석과 믿음직한 딸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자식들에게 무한 칭찬을 하며 상견례를 기분 좋게 끌어나갔습니다. 성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 옛날 어릴 적 추억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증 하나가 생겼죠. 성애야, 그런데 그때 왜 갑자기 애들이랑 연락 끊은 거야? 다들 네 걱정하다가 결국엔 연락이 안 돼서 그저 잘 살겠거니 하고 말았어. 애들은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아니면 유학 간 거 아니냐 말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너랑 나랑 많이 친했어서 애들이 다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나도 알 길이 없으니 그냥 모른다고 했지. 솔직히 나 그때 많이 서운했다. 아, 그랬어? 미안해. 뭐 그때는 나름의 사정이 좀 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성애는 딱히 그 사정이 뭐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피하는 것 같아서 더는 캐묻기도 어려웠죠. 과거야 어쨌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신 저는 다른 궁금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재훈이한테 듣기론 네가 많이 아프다던데 성애 너 어디가 아픈 거니? 사실 결혼 생각 없이 연애만 하고 있던 딸이 갑자기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많이 편찮으셔서 결혼을 서둘렀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주도 재훈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흔쾌히 결혼을 수락한 거였고요. 성애의 얼굴은 색조 화장으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어서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는 걸 보니 확실히 건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건강검진도 꾸준히 해왔는데 갑자기 췌장에 암이 있다네요. 그동안 건강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받기 귀찮다고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한 게 실수였나 봅니다. 성애는 복통으로 큰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복부 CT인지 MRI인지를 찍고 나서 췌장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네요. 복통은 단순 스트레스성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검사 과정에서 췌장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였죠. 어찌 보면 일찍 발견된 거라서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수술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 수술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잘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암이 퍼진 건 아니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다. 잘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연순아. 사실 재훈이 결혼 앞두고 사돈 쪽에 내가 암이라는 사실 알리면 결혼 반대할까 봐 걱정했었어. 암도 유전이 크다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 책 잡힐까 봐 걱정했고.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잖아. 그런 말 말고 열심히 치료받아. 그게 우리 딸이랑 네 아들 위하는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성애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성애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단순히 자신의 병이 아들 혼사길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애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신혼집으로 서울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구해주었어요. 전세도 아닌 매매로 말이죠. 우리 형편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파트를 살 능력이 못 되었는데 성애는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며 아이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선주가
이제 부잣집 만화님 됐네. 야, 넌 어려서부터 부잣집에 시집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됐다, 야. 나도 이제부터 세계 제일 갑부가 되겠다고 말하고 살아야겠어. 혹시 아냐? 내가 만수르처럼 부자가 될지. 또 실없는 소리. 그나저나 사돈댁에서 너무 비싼 집을 사주셔서 부담되네. 성애가 그럴 애는 아니지만 돈 있다고 생색내고 며느리 부려먹는 시모들도 있다는데 괜히 내 딸이 기우는 결혼해서 마음고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엄마도 시어머니 선한 사람이라며. 그리고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셔. 아들 사랑도 대단하시고. 그러니 치료 미루고 아들 결혼식까지 보신 거지. 그래, 네 말이 맞겠지. 내가 못해줘서 괜히 심술이 났나 보다. 성의 성품에 그럴 애도 아닌데.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선주야. 엄마가 못해주긴 뭘 못해줘. 나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도 못했어. 내가 엄마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나 부잣집에 시집 갔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일만 남았어.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내 효도 받을 생각이나 하시라고요. 딸은 그렇게 밝게 웃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딸은 그렇게 시집을 갔네요.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 딱 하나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처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거였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딸아이는 집들이를 했고 저는 사돈댁에서 마련해준 그 집에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집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여기저기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더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집에서 살아가게 될 딸아이를 보니 흐뭇하기만 했어요. 사위와 함께 둘 사이만 좋으면 평생 걱정할 일 없겠구나 했죠. 어려서부터 제 오빠들이랑 다르게 영특하더니 제 갈 길 잘 찾아가는 게 참 대견했어요. 결혼식 후 성혜와는 한 번 더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거든요. 연순아, 네가 내 사돈이라 정말 너무 고맙다. 아이들 한국 땅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갈 생각하니 막막하고 걱정만 가득했는데 네가 애들이랑 같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안심이 돼. 고맙고 정말 미안해.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미안해는 또 뭐니? 제 물음에 성혜는 말없이 저를 보며 두 손만 꽉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 미안해. 암 걸린 게 죄도 아닌데 무슨. 스스로 죄인 취급할 것 없어.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프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리는 게 병인걸. 너도 나중에 나 아프면 우리 애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그럼 되겠네. 어때? 네 마음도 조금 편해져? 제 말에 성혜는 코웃음 소리를 내더니 이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성혜는 자기 핸드백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웬 통장이야? 그냥 의미 부여하지 말고 받아줘. 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애들 좀 챙겨달라고.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나 이래봬도 열심히 보험 영업해서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잘 벌어. 이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가 볼 땐 별것 아닌지 몰라도 입에 풀칠하기엔 충분하다고. 너 보험 전문가인 건 나도 알지. 근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면. 얘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네가 못 돌아오긴 왜 못 돌아와. 너 수술만 하면 된다며. 아니야? 너가 겁이 나서 이러는 건 이해 가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나도 애들 챙길 돈 정도는 들고 있어. 그러니 너도. 저는 통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성혜에게 밀었습니다. 아, 몰라. 가져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알아서 해. 거기 통장이랑 비밀번호도 다 적혀 있으니까 주워가는 사람은 횡재하겠네. 그러고는 휙 일어나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 얘 소리만 하고 얼른 통장을 챙겨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미 성혜는 차를 타고 가버린 후였습니다. 아프다는 애가 뭐 이렇게 걸음이 빨라? 누가 보면 다 나은 줄 알겠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통장을 한번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무리 성혜네 집이 잘 살고 부자라지만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어머, 얘가 정말 미쳤나 봐. 5억이 네 집 K 이름도 아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흠칫하며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위를 살펴보고는 얼른 카페 카운터로 가서 볼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가서 얼른 비밀번호 4자리를 볼펜으로 지웠어요. 집에 오는 동안 비밀번호를 까먹을까봐 머릿속으로 비밀번호를 외우며 돌아왔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성혜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남기자 단문은 왔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해서 미안해. 그 문자를 받자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성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그날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공이었고 성혜는 어여쁜 대학생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특히 성혜가 방학을 해서 집에 내려올 때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죠. 저는 성혜의 아이를 보러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성혜가 아이를 낳고도 3년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러 성혜네 집에 찾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성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거였죠. 저는 결국 가장 친한 친구의 축하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 동네 공사장에 일하러 왔던 인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직후 성혜네 부모님을 찾아가 보았지만 유학을 갔다는 말만 할 뿐 저와 오래 이야기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게 무언가를 숨기시는 눈치였습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던 성혜네 부모님도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더는 성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된 거였죠. 성혜가 제게 5억을 내밀었을 때 왜 옛날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더군요. 예전에 겪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성혜는 수술 날짜가 잡혔는지 외국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암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을 계획이라더군요. 저는 성혜가 치료를 전념할 수 있게 통장에 대한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전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장롱 아주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선주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울기라도 한 건지 목이 메어 있는 것처럼 들렸죠. 아이고, 오늘 어버이날이니? 어버이날도 아닌데 새삼스레 감사는. 그냥 결혼하고 나니 엄마가 날 얼마나 열심히 키워줬는지 새삼 더 잘 느껴지네. 엄마가 자식 키우는데 그럼 열심히 키워야지. 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오늘따라 감성적이다. 혹시 너 임신했니? 아니거든. 아직 애 낳을 생각 없어. 그래도 엄마는 손주 빨리 보고 싶은데 그 계획 좀 앞당겨봐. 딸은 제 말에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갔죠. 딸을 밖에서 만나곤 했는데 만날 때마다 점점 야위는 느낌이었어요. 너 다이어트 하니? 왜 이렇게 말랐어? 다이어트는 무슨.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아니 왜? 그 좋은 회사를. 어머, 너 혹시 임신했니? 엄마는 무슨 맨날 임신했냐고 해. 아니야.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나도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재훈 씨가 회사 그만두라고 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그만뒀어. 그래도 좀 아깝긴 한데 네가 힘들면 쉬는 것도 괜찮지. 그래, 잘했어. 이참에 운동이나 다니면서 네 몸 좀 잘 챙겨. 그리고 잘 좀 먹고. 딸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피곤한 거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집으로 보약을 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와 연락이 잘 닿질 않았습니다. 통화가 되더라도 전화를 후다닥 끊기 바빴죠. 집에서 쉰다는 애가 뭐가 그리 바쁜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러던 중 사단이 난 거였습니다. 딸의 집에 찾아갔던 그날이요. 딸의 집에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어떤 여자가 나온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죠.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아까 그 여자 누구야? 설마 박서방 바람 피우니? 한 집에 두 여자 데려다 놓고 살림 차린 거야? 아니야, 엄마. 사실은 아까 그 여자가 우리 신우야. 뭐? 신우이라면 성애의 큰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빨리 형님 찾으러 가야 돼. 사실은 형님이 7살 애랑 다를 게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실은 딸은 제게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유학 간 줄 알았던 성애의 큰딸이 사실은 한국에 있었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장애인 딸을 제 딸 손에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회사까지 관두고 신우이를 보살피고 있던 거였고요. 제 딸이 베란다에 갇혀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신우이가 가둔 거였습니다. 성애,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갔어. 나랑 널 어떻게 보고 이딴 짓을 해? 엄마, 그렇게 흥분하지 마. 우리 신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 가둔 것도 내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싫어서 문 잠근 거야. 감쌀 걸 감싸, 이 미련한 거사. 당장 따라와. 어디 가게? 성희한테 가서 따져야지. 나 이대로는 도저히 너 이 집에서 못 살게 해. 결혼하자마자 골칫덩이 던져주듯이 이러는 법이 어딨어. 며느리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나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너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너 이렇게 대놓고 고생하라고 등 떠민 사돈 내 용납 못한다. 저는 딸이 말릴 새도 없이 딸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잡아당기며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라더군요. 하지만 결코 가라앉힐 수 있는 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이 제 손을 뿌리치고는 뛰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시누이를 찾으러 간다면서요. 저는 저 혼자라도 사돈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야, 김성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본 성애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연순아, 혹시 너 봤니? 내 딸 만난 거야? 그래, 네 딸 유학 갔다며. 외국에 있다던 딸이 왜 애들 신혼집에 있니? 정말 미안해, 연순아. 정말 내가 미안하다. 성애는 제 두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사과한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너가 왜 네 딸 존재를 숨겼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너 나랑 내 딸이 그렇게 쉬워 보였니? 아니면 우리가 우스워 보였어? 너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 제가 다그치자 그 소리를 들은 박가사돈이 2층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박가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기만해도 유분수죠. 나는 내 딸 이런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네요. 진정하세요, 요사돈.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아픈 거 사실이에요. 이 사람 아픈 거 내세워서 동정받을 생각은 아니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우리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 다 낳고 나면 우리 큰딸 다시 데리러 갈 겁니다. 그러면서 박가사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역정났던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와 사위 그리고 성애의 큰딸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사위는 제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모습에 당황하며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병만 고치고 돌아오시면 그땐 누나도 본가로 들어갈 거예요. 제발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사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애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아 무릎을 또 꿇었어요. 사돈네 식구를 셋이나 무릎을 꿇리고 있자니 그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던지요. 그래도 고작 그깟 무릎에 제 화가 풀릴 만큼은 아니었어요. 뭐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동정심 싸서 어물쩍 넘어가려고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 딸 앞에 고생길 만들어준 댁들이 하나도 안 고맙네요. 크고 비싼 집에 5억 넘는 통장 내 손에 쥐어주면 내가 옳시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보다도 내 딸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러자 제 딸이 제 남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 이만큼 자랐는데. 엄마가 그때 나 걷어주지 않았으면 나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나 데려다 키워줬잖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엄마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원수의 딸 같은 나 걷어줬잖아. 내가 엄마한테 한평생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한데. 그래서 나 진짜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똑같이 베풀면서 살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속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 싶어서. 내가 먼저 우리 시누이 돌봐주겠다고 한 거야. 그 누구도 나한테 강요한 사람 없었어. 내가 하겠다고 했다고. 다만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차마 처음부터 말하지 못한 것뿐인데 그게 너무 잘못한 일이라는 걸 알아서 오늘 말하려고 했던 거야. 엄마, 너무 죄송해요. 근데요, 나 엄마처럼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게요. 네? 딸의 말에 화났던 마음이 갑작스레 스위치를 끈 것처럼 사라지고 가슴이 먹먹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르면서 옛 기억이 났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딸아이의 아버지가 그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김씨라 불리던 딸의 아버지는 어느 날 새로운 거래처라며 큰 업체를 영업해서 따왔고 그곳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원래 업종 특성상 한 달치씩은 미수가 깔리기 마련인데 그 큰 업체에서는 물건도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서 수금을 미루었죠. 어느새 미수금이 넉 달치가 쌓여서 골머리를 앓던 중에 남편이 닥달을 해서 석 달치 미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미수금을 동업자들과 나누려던 날 김씨가 가로채간 거였어요. 이전부터 집안이 어렵다며 누구보다 먼저 수익금을 가져가던 김씨였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별도로 빌린 돈도 많이 있는 상태였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간 김씨였는데 그 김씨가 미수금까지 몰래 금고에서 빼간 거였죠. 아무튼 그때 남편은 돈을 찾아오겠다며 김씨네 집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사고 후에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김씨였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집에는 연탄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고 사람이 3명이나 쓰러져 있던 거였죠. 제가 119에 신고를 해서 모두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김씨 부부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 집 딸만 간신히 살아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김씨 아내가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일 같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어요. 연고 닿는 곳이 없다길래 며칠만 데려와서 돌보려던 게 평생을 끼고 살게 된 거였죠.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딸아이입니다. 남편을 죽게 한 원수의 자식이라는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나중엔 오로지 불쌍하다는 측은지심만 남더군요. 고아원에 보낼 바엔 내가 데리고 있어보자라는 마음에 아이를 걷어 키우던 중 아이가 제게 보인 행동들 때문에 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 TV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해주면 그 동물들이 구해준 사람을 믿고 따르는 모습의 영상들이요. 제 딸아이가 그런 동물들 같았어요. 위험에 처한 새끼 사슴을 구해놨더니 저만 졸졸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제게 이쁨 받으려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짠해서 제가 정식으로 입양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그랬던 딸이 이렇게 똑똑하게 키워놨는데 이제는 제게 그러네요. 엄마에게 받은 사랑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는 시누이를 맡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딸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성애의 큰딸이 제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울지 마요. 내가 미안해요. 딸아이는 사돈처녀를 아이 다루듯이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그 순간 사돈처녀 코에서 코피가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지혈을 해주었죠. 사돈처녀가 코를 파는 습관이 있는데 그 때문에 자주 코피가 난다더군요. 딸아이 집 거실에 떨어져 있던 핏자국도 바로 코핏자국이었던 거죠.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나왔어요. 제 뒤로 성애도 바깥사돈도 사위도 딸도 모두 제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성애가 출국하는 날이었죠. 공항에 나타난 저를 보고 성애가 무척 놀라더군요. 연순아, 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너무한다. 큰애 아픈 게 뭐 어때서 말도 없이 사라지고. 하여간 지 생각만 하지. 네 딸 영란이는 내가 잘 들여다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내 딸 오래 고생시키는 꼴은 못 보니까 죽어라 치료받고 살아서 돌아오고. 연순아,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염치 없지만 꼭 다 나아서 이 은혜 다 갚으면서 살게. 꼭 살아서 올게. 성애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저를 끌어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넌 눈에 수도꼭지 달렸니? 어쩜 그렇게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그만 울어. 이게 뭐 울 일도 아닌데 그래? 시간 다 됐겠다. 얼른 들어가 봐. 성애와 바깥사돈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나자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딸아이는 아무래도 절 닮지 않은 건지 얘도 눈에 수도꼭지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벌개지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죠. 넌 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눈물을 질질 짜고 그래? 울지 마, 복 나가. 누구 닮긴 엄마 닮았거든? 하애와 같은 아량, 뛰어난 미모. 딸이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사위가 이때다 싶었는지 어머님, 제가 오늘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사위는 제 어깨를 감싸더니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 후로 종종 딸네 집에 가서 영란이를 봐주곤 했습니다. 딸아이도 자신있게 큰소리치며 시누이를 잘 돌봐주겠다 어쩐다 했지만 실상은 힘들었는지 아주 골골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집으로 시누이를 데리고 오곤 했어요. 사돈처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르고 달래면 말은 참 잘 듣더군요. 딸아이 말대로 심성 자체가 착했어요. 내 딸을 베란다에 가둬뒀던 건 밖에 못 나가게 하려던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성애는 종종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성애가 치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 딸 손을 어루만지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고는 영란이를 본가로 데려갔죠. 지금은 어느 사돈 사이보다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제 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 말하고 다니는 안사돈입니다. 고부관계 갈등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데에는 따뜻한 성품을 물려받은 제 딸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참, 그 5억 통장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저는 통장을 돌려줄 겸 콧바람도 쐴 겸 한 카페에서 성애를 만났어요. 제가 성애 앞에 통장을 내밀었어요. 도로 가져가라고요. 너 제발 이러지 마. 나도 내 염치 좀 챙기자. 너 이러는 거 내 건강에 별로 안 좋아. 아 몰라. 그냥 여기 버리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더니 또 냅다 튀더라고요. 어머머, 야 김성애, 너 이리 안 와? 결국 전 그 통장에 있던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애 마음 편하라고요. 딸아이가 낳은 내 손주의 책도 사주고 아이들과 사돈들 챙겨 여행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잘 챙겨서 사위 편에 들려주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는 또 그 통장을 제 딸아이에게 쥐어주었더군요. 이렇게 우리는 돈 욕심 없이 사람과의 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아무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